네,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2,300은 그래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이 어제도 그랬지만 코스닥 쪽이 훨씬 더 강하면서 중소형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탄핵 정국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것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상승 탄력 계속 이어질지 살펴봐야 되겠고 중요한 게 또 이제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오늘 내일 마지막까지 좀 잘 살펴보면서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엄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해서 많이 좀 아쉬웠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일부 돌아오는 흐름, 저가 매수한 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탄력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관망 자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조선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오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나 업종,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역시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빨간 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 또 한숨을 약간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탄핵 정국, 계엄 사태 때문에 눌렸던 하락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대형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2차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또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정치 이슈들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은 양자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 쪽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양자칩 이 윌로우를 탑재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함께 좀 얹어지면서 시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역시 뭐 유가 관련된 국제 유가도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면서 관련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외에도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원전, 전선 이런 업종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 출발할 때는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가 상승 탄력 어제 이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탄력은 높아지고 관련된 상승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지수가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종목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오히려 중소형 소부장 쪽에서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TSMC가 월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난 11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대비해서 TSMC의 11월 매출이 34%나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AI 수요 여전히 견조한가 보구나.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 AI 칩과 관련된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10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12%가량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이 매출 증가량이 많지 않네, 오히려 약간 감소했네라는 실망감 때문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TSMC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대한 이 반도체 보조금을 결국에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보조금들을 다 처리하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우리는 약간 소외된 느낌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수령을 할 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함께 상승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는 좀 있는 상황인데요. DB하이텍은 테슬라 칩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생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DB하이텍의 주가 그리고 DB도 함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부장, 중소형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오늘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들어섰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과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조금 9조 2천억 원 정도 되고 SK하이닉스는 6,500억 원 플러스 최대 5억 달러의 대출 그리고 한 25%의 세액 공제 이런 걸 예비 각서로 일단 맺고 상무부와 협상 중인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슈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이제 TSMC 실적 영향도 일부 오늘은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탄핵 전국 때문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지만 엔비디아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급망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 우려감이 오늘 주가 차별화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 한미반도체,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반도체가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로 오전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데 있고 반도체 장비주 역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반강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의미 있게 대장주를 제외하고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괜찮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양자기술,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양자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양자기술, 양자암호,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앞으로의 테마, 이슈는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구글이 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양자칩 윌로우를 탑재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윌로우를 네이처지에 공개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이 10셉틸리언이라고 해서 10에 25승을 한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문제를 푸는데 이 윌로우 칩을 탑재한 양자 컴퓨터는 5분 만에 풀어버린다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네이처지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자승. 이게 숫자로도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그 윗단위의 단위가 이 10자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동안 양자 컴퓨터에서 있었던 오류들을 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구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간밤에 구글의 주가가
5% 넘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컴퓨터 아니면 슈퍼 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푸는 열쇠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이 업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전적인 컴퓨터 우리가 0, 1 이렇게 비트 단위로 연산을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0, 1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양자 비트나 큐 비트, 추가적인 비트를 통해서 이 연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간밤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을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과 암호화폐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암호화폐가 서로 상충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는 트럼프 당선인도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 추이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양자 컴퓨팅, 개발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심리가 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관련주로 묶인 거겠죠. 상한가에 쭉 직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인데 최근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SKT,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함께 개발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상한가 직행하면서 7,120원 터치를 했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는데 그 자율주행 로봇이요. 청사 내 시설을 쭉 혼자 둘러보면서 자료를 찍고 수집하고 뭐 데이터화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고 9,33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ICTK, 우리로 역시 양자 암호 관련주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ICTK 24%, 우리로 23% 상승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우리의 시장이 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같이 넣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더 나올 것이고 더 기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인데요. 자, 이 회의는 비공개로 열립니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여를 하고 중국의 여러 관리들이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는 회의인데 일단은 이틀 동안 비공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열리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중국 쪽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늘 내일 열릴 것이다. 이 결과도 일단은 결과 발표를 하는데 결과 발표는 그냥 구두로 하게 됩니다. 두루뭉술한 구두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구체적인 수치,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재정 적자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그 밑거름이 되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내년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마구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도 두세 차례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재정 적자 목표도 역시 더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서 내수를 살릴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쪽에 수출하거나 중국 쪽에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화장품이나 엔터나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어떤지 오늘도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중국 사업이 죽을 썼을 때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다시금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1.8% 그리고 오늘 LG 생활건강이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좀 대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이제 중국 상하이에 그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화장품 ODM 관련주 코스맥스가 언급이 되는데 ODM 쪽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거든요. 관련주로 보시고 오늘은 일부 찰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쪽에서는 YG엔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유가 관련주에서는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흥거석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유가, 엔터 그리고 화장품주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모처럼 만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훨씬 더 턴어라운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를 원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종목별 전략 알아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해답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랑 국내 증시 상황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 증시는 그 상승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정부가 내년 1월 달에 들어올 텐데요. 이 보호무역주의, 특히 이제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런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국은 상승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CPI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1월 달께 발표가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다음 그 17, 18일 날 있을 FOMC에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요번에 올해 마지막 그 FOMC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미국이 한 번 더 점프업을 해서 산타 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1월 달에 제뉴어리 에펙트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이 알파벳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엔지니어들이나 이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로 양자 컴퓨터보다는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나 KT 같은 이런 통신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양자 암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방 수권법이라고 해서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는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또 발표되면서 이것 때문에 또 SK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반독점 위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의 이 사이에서 터진 일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이름만 나오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를 따라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꼭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의 HBM3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견제나 이런 규제가 나오면 곧바로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산타랠리를 그대로 유지해 갈지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CPI, 11월 CPI가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경제 지표 CPI 그리고 PPI가 발표가 줄지어 이어질 예정인데 그리고 나서 좀 경계감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섹터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의 폭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이제 저점 딛고 올라서는 걸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특히 코스닥도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네.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면에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 투자가들이 사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는 차익 실현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국내 정세가 특히 윤석열 처리 문제 때문에 이게 하야로 가느냐 탄핵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이 국가 신인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내년 초에 지금 현재와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에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응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 연기금과 또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이 시책에 맞춰서 이 저가 매수 나서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 한국은행의 모 인사가 이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1,450원도 넘을 거고 외신에서 말하듯이 내년 초에는 1,500원에 이 원달러 환율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자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가셔야 될 그런 리스크가 큰 장세란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개인만 좀 담아내고 있는 형국이고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현금 비중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할 때 권창일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증시가 본전이 아니다. 그만큼 회복력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코스닥도 저점을 깬 그 부분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편할 때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오늘장에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아우르는 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과 인연,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엮여 있는 회사들이
그냥 막연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 올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치인 테마주는 결국 그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특정 정치인이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실제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정책 테마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일반 정치인 테마주들은 결국은 이 정치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공직자 이해상충법하고 물려있게 됩니다. 즉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매수가 결국은 이런 법, 공직자 이해상충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테마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지금 주도주, 그러니까 명확한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고 악재가 좀 많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투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대외적인 좀 이슈 속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군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네.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시장에서 재건이 이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쟁의 당사자인 네. 푸틴하고 젤렌스키라는 이 두 정치인을 중간에서 조율해서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에 파리에 날아가서 이 젤렌스키와 또 이 프랑스 이 수상과 만나서 이 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푸틴과 또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뜻은 실제로 이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텍이라는 회사는 우크라이나 소방기업과 모의를 체결해서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을 재건할 때 거기 들어가는 소방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파라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TY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이 재건 사업에 농기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동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우크라이나에 3년간 약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기계 업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나라가 자체가 가난한 국가의 곡물 창고라고 불릴 만큼 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세계 뭐 몇 손가락에 들 만한 그런 나라이고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밀 생산량부터 늘려갈 겁니다. 그래야만 주변의 이집트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엔에서도 지원하는 거고 EU에서도 제일 먼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일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실질적으로 첫 수주를 EU 국가의 기업들이 할지라도 그 하청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국가 단위의 재건을 해본 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 휴전을 하고 재건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좀 있는 그러한 기업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엄선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금전수님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요. 네. 현대 HD 현대라고 해서 네. 중공업도 그렇고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이런 건설 사업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가면서 주력 회사 중에 한 가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각을 잘 나타내지 못했어요. 최근에 삼성물산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수출을 하는 거 보셨겠지만 현대건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면 현대건설이 아마 그 중심을 잡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외 건설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큰 회사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님들도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중국에서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진행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어제부터 좋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대응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그 위안화 자체를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 것만큼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거를 상충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중국 정부가 대항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 이 국제기구 이 단체장들과 만나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큰 마찰 없이 잘 해결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데 여기는 중국 말이 중국이지 중국은 그 성 하나가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이 연봉이 1억이 넘는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과 이 외교 교류를 맺으면서 이 중국을 하나의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소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특히 이번에 한알령이 완화될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까지 이제 보따리로 요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연애오락 관련해서 엔터주들, 이런 엔터주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알령이 완화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그 제조처럼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거나 토니모리처럼 중국의 이 영업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처럼 지금 진출 초기이긴 하지만 중국에다가 이런 대리점들을 만들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기업들은 차차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적의 가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하니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고동님께서 또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데 2025년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제 지금 올해가 몇 주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로 수출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있어서 반도체와 이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보편 관세지만 우리에게 한 20%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면 예전만큼 우리가 미국에서 작년에는 그 무역수지 흑자를 500억 달러를 받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돌아봐야 되고 중국이 한알령을 완화할 경우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게임 판호를 다시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게 주고 또 우리 엔터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이런 공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 중국에다 판매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엔터주들이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9년여 동안 정식으로 우리 엔터주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중국에 정식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접해왔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게임을 카피한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이 중국 업체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중국인들에게 오리지널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안 제품들을 요번에 선사할 수 있는, 즉 중국 소비자들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들을 정식으로 중국에다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 시장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군들을 내년에는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약주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도 네. 이 중국 시장과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한 8년, 9년 동안 중국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만들어 놓고 국내 창고에만 그 네. 영화사나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의 창고에만 있던 이러한 K 콘텐츠들이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문호가 열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이건 한한령이 완료되고 그러니까 완화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중국도 지난번 에이펙에서 윤석열과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완화된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스토리 같은 회사는 이게 올해 2024년에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한 편밖에 안 됐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레몽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 편수에 의해서 실적이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스토리가 올해 제작 편수가 한 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엉망이죠. 하지만 내년 2025년에는 이 A스토리가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아이돌 아이, 아기 우글거리는 강가에서 이 상품, 이 컨텐츠는 OTT향으로 만드는 텐트폴 제품, 텐트폴 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뭐 철찰산이니 정기역 X작전이니 크래시 시즌 2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편 정도의 제작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A스토리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작 편수를 하면 이건 산수예요, 산수.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처럼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드라마 제작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 매수가를 한 8,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7,500원을 짧게 잡아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로 보시는데 내년 초에 이 A스토리가 드라마를 그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그 방송사들이나 이런 곳과 계약을 맺는 공시를 할 겁니다. 그런 공시가 나오면 이런 목표가는 또 한 번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공약주도 콘텐츠 관련돼서 A스토리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마일스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과거에 로마 제국은 군인들을 시켜서 건설한 도로의 1로마 마일마다 한 개의 표지석을 세웠는데 이를 밀리아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마일스톤인데요. 오늘날에도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와 방향을 새겨놓은 도로 표지판을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이정표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를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계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입니다.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통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각 단계가 끝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바로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은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제약회사 간의 약속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임상 1상이 성공하면 추가로 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일스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금 조달과 성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 과정뿐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후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를 의미하며 성과를 측정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일스톤, 이제 이해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달성해보세요. 마켓나우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탄력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은 어제의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중국 쪽의 시장 상황,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그저께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0.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1% 정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좀 반등하네요. 어제의 조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상해 종합지수는 0.19% 약보합권, 홍콩 항생지수는 0.4%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계속 경기부양책,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번 주에 관련된 지수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400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쪽에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테슬라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페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달이었나요? 강 박사님이랑 테슬라의 주가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뭐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진짜 올라왔습니다. 네. 간밤에 400달러에 안착을 했고 장중에는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살짝 거기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러니까 뭐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더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최고가 경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요. 그렇죠. 저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전환점이 이번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땡스기빙 때 미국에 공개된 V13 버전 13 FSD 버전 13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내년 정도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물론 지금 전면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공개됐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다르지만 11에서 12 갈 때보다 이번에서 12에서 13 올 때에 좋아진 이 폭이 더 크다. 이번 버전 업그레이드한 게 훨씬 더 개선된 게 많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네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중간에 개입을 안 하면서 얼마나 오래 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데서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FSD 트래커 커뮤니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 FSD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400달러까지 흔히 말하는 트럼프 효과로 그러니까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기대치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그쵸, 있었거든요. 약간 경계하셨잖아요. 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FSD가 일찍 나올 줄 몰랐고 FSD는 펀다멘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FSD 13 자체가 정말 소비자들에게 정말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면 FSD 12 버전보다 12.5 버전보다 5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5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쵸. 전 5배의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2배만 좋아져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FSD 13이 소비자 평가는 현재로서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유튜브에서 트래픽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막 테스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FSD 트래커 커뮤니티에서 13에 대한 인간 개입이 정말로 증폭되고 있는가를 확인된다라면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역대 최고가, 테슬라의 최고가의 상단이 2021년이었어요. 2021년 11월에 409달러 97센트였는데 오늘 간밤에 장중에 409달러 97센트 약간 아래까지 네. 올라왔는데 결국엔 강 박사님은 지금 이게 그냥 지금 주가의 상승은 물론 뭐 트럼프, 머스크의 수혜도 있지만 네. 이번에 FSD의 이 버전업 이것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지금 FSD 13이 나오면서 네. 흔히 말하는 월가에 있는 약세론자들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바이 포지션을 갖다가 입장을 바꾼다든지 바꿨나요? 바꾸기도 하고 목표 주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85달러에서 뭐 380달러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네네.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FSD가 지금 월가에 있는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이것도 기대치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만 네네. 실제로 그냥 막연한 트럼프가의 당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술을 보고서 변형되고 있는 기대치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펀다멘탈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될 거고요. 2025년에는 몇 가지의 테슬라가 굴곡점은 낳겠지만 사실은 매출 중심으로 자동차에서의 매출 순이익률 중심으로 월가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네네. 월가 스스로도 이제 FSD의 기술적 가능성을 중요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의 척도로서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두 개의 축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월가는 지금 테슬라 주가 주식의 한 50%를 들고 있는 월가는 네. 사실은 에너지 부분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동차의 순 매출 이익률을 가지고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평가하고 있었죠. FSD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SD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가능성으로서 평가됐던 축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시점에 그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건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2025년 특히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금은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서 인간 감독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버전 그렇죠. 13도. 근데 2025년에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뭐 특별한 착오가 없는 이상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은 것에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요 테스트의 결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테스트에서도 만약에 거의 합격점을 받게 된다면 사실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고 그쵸. 이미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주가는 되게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자동차에서 드디어 FSD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전환 국면이 2025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비감독하에서 진행되는 언슈퍼바이즈에서 FSD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가가 가장 객관적 지표로서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뭐 FSD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조차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오토파일럿이 엄청난 다른 자율주행과는 차별화된다. 엄청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FSD가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면 근데 더 버전업을 하면서 개선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하나의 또 GM도 이러니까 네. 자율주행을 포기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성능 부분에서 테슬라라든지 또는 구글의 웨이모하고 격차가 너무나 크기 네네.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선택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도입하지 않을까요? 라이센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고요. 2025년에 근데 GM이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2025년에 또 하나의 변곡점은 뭐냐면 중국에서 FSD를 얼마만큼 빨리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은 FSD를 반드시 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서라도 할 거고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일론 머스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하게 될 거고 또 세 번째로서는 중국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매기 효과로서 전기차 산업을 드라이브 걸 때 테슬라에 대한 특혜를 줬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에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에게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몇 월이 되느냐? 2025년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2024년 이 2분기 어닝콜과 3분기 어닝콜 때 테슬라는 중국에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다. 허가를 그러니까 네네. 서류를 다 제출했다라는 거고 중국 정부의 허가만 남았다고 승인만 얘기를 하고 남았네, 결과만 승인만 남았네. 남았는데 이 승인이 일어나는 점에 저는 일어날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는 크게 점프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게요. 있어요. 그래서 2055년에 몇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회 또 기들이 뭐 그리고 이제 있을까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이나 2027년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되려면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드웨어 지금 4가 있고 다음 버전이 하드웨어 5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개의 대단히 성능 좋은 하이엔드 추론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 추론 칩이 두 개 들어가는 이 보드를 다 장착해야 되고요. 8개의 카메라를 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웨어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기 바꿔야 되네요. 때문에 이러한 그거는 부분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하나 또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가 요즘 최근 10월, 11월, 12월 들어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건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애플하고 자동차를 같이 준비하다가 폭스콘이 뭘 선언했냐면 TSMC 같이 전기차의 파운더리가 되겠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가설입니다. 네이버가 폭스콘에 주문하면은 네. 네이버 이름으로 브랜드명으로 전기차를 네이버 만들어서 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해줄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이미 대만에서 수출이 되고 있고 2025년엔 공장도 지금 미국에 짓고 있고 인도에도 짓고 있습니다. 폭스콘이요? 만약에 근데 폭스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의 FSD를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예를 들면 네이버가 주문할 때 테슬라의 FSD가 장착되어 있는 네이버 카를 갖다가 주문할 수 있고 소카도 주문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그러네요. 회사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더리 회사가 전기차 회사에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테슬라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는 우리 보안 문제잖아요. 그렇죠.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작동 안 되는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면은 서버를 한국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랑 협력하면서 가능하죠.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이버가 만약에 FSD랑 결합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 또한 마찬가지 규정을 갖고 있어서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테슬라가 쓰면서 FSD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합 방식으로 충분히 한국 시장도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도미노 이펙트로 다른 시장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FSD는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쓰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라이센스 형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SD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구독 수입, 구독료, 다달이 들어오는 구독료가 실적에 찍히는 게 되고 네. 그러면 실적이 더 안정적이게 되고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네. 이런 뭐 좋은 선순환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래서 FSD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에. 그렇죠. 왜냐하면 FSD를 작동시키기 위한 흔히 말하는 카피탈 익스펜디처, 카펙스는 이미 투자가 완료된 거예요. 네. 도조 슈퍼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작동하는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고 이거는 벌써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FSD 구독자만 늘어나게 될 경우 물론 FSD는 계속 버전 13에서 버전 14로 버전 15로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투가 자본이 필요하지만 이미 막대한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라든지 물론 도조 슈퍼컴퓨터를 올해 12월로 끝내기로 했지만 테슬라는 내년에도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설 비용은 들겠지만 대단히 수익률이 높고 최소 50에서 8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50에서 80% 되는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서 유럽 곳곳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 웨이모는 특수 차량으로 한 대당 20만 달러의 평균 생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 20만 달러짜리를 갖다가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지금 LA, 텍사스, 오스틴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도시별로 확장되어 가기에는 모든 차량이 아니라 일부 택시 군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글로벌로 확장되는 매우 오래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 테슬라는 한꺼번에 이미 모든 판매된 차량에서 바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규모에 있는 경제를 대단히 높은 고수익률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그러게요. 있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과연 FSD의 이 성능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을 봐야 되겠고 중국에서 언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는 이러면서 FSD 뭐 다른 사업도 계속하지만 일단은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들을 훨씬 더 많이 이 자동차 이 거리에 다닐 수 있게 네. 하는 전략이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최근에 모델 Q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네네. 저희는 막 모델 2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는 어떤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죠. 사실 그쵸. 모델 2도 우리가 가칭으로 정했던 거지 이것이 네. 이름이 모델 Q가 될지 그쵸. 모델 2가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델 Q가 과거에 얘기했던 모델 2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테슬라가 2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했고 이건 또 3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에 뉴 모델스 복수의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네, 얘기를 그렇다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이 모델 S에는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는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지금 두 가지를 1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모델 3과 모델 Y의 일종의 저렴이 버전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뒷좌석에 이미 유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은 똑같은데 뒷좌석에 10시트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가격을 확 낮췄었거든요. 예를 들면 컴팩트 웨이건을 나온다든지 조금 더 짧은 웨이건이 나오든지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증설하지도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신속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올 거는 모델 Y와 모델 3의 저가 버전이 먼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명 모델 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이버캡하고 여러분들 보셨던 로보택시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양산 체계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모델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6년, 2027년에는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 Q가 만약에 모델 2라고 한다라면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후년에. 근데 만약에 저가 모델 일반으로 모델 3과 모델 Y의 변형이라면 그거는 2025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서프라이징으로 1분기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자, 저가 모델에 대한 공략도 새로운 모델 출시된 지가 테슬라 오래됐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 뭐 아까도 살짝 에너지 메가팩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뭐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뭐 자율주행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우주 사업도 연관돼 있고 에너지 사업도 연관돼 있고 얼마 전에 스타쉽 발사도 했고 네, 근데 에너지 사업은 잠깐 말씀을 좀 예. 드리면요. 에너지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미 2024년 올해 에너지 사업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롭 공장을 갖다가 라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설을 시켰어요. 네. 3배 가까이 증설시키면서 지금 전체 월 분기별 이 메가와트가 기가와트가 지금 두세 배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최종 증가한 것에 또 3배가 상하이 공장에서 완공이 12월, 1월에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2025년 1분기에는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메가팩에서의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에서 순이익보다 메가팩에서의 순이익이 더 커질 거다 언젠가는. 그것이 2025년,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이 순이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미래 투자, 즉 FSD 투자라든지 옵티머스 투자할 수 있는 대출받지 않고서 그렇죠.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높여내는 거고 당연하게 밸류에이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에서 메가팩 공장에 이걸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되는 걸 기가팩토리라고 하고 메가팩이 생산되는 ESS 산업을 하는 메가팩토리가 만약에 생산에 본격 들어간다면 매출은 2분기에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2분기에도 또 한 번 테슬라의 주가가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쪽의 사업도 계속 늘려가면서
그런 코멘트들을 일론 머스크가 사실 계속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에너지 부분이 자동차를 훨씬 더 뛰어넘을 거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오히려 자동차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 좀 흘려보내시거나 아니면 네. 그게 실적 발표할 때도 그게 잘 부각이 안 되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게 내년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내년에는 벌써 올해 2분기부터는 딜리버리 숫자 발표할 때 항상 이번 분기에 있었던 메가팩의 설치 그 용량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고 규모가 상당히 의미 있게 성장했다는 거고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할 때 항상 어닝콜보다 딜리버리 숫자는 연 분기가 끝나면 그다음 2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저는 2026년 2월에는 FSD 구독자 수도 함께 발표할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딜리버리 숫자에서 에너지 설치 용량을 발표하고 FSD 구독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세 가지 축 아직 하나의 축이 완성되지 않았죠.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를 제외한 세 가지 축이 이제는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이 기준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개를 짚어주셨네요. 이제 뭐 자동차, 이 전기차 딜리버리 숫자는 뭐 매분기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 네. 이제는 FSD 구독자 수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에 메가팩 관련, 에너지 관련된 쪽도 실적 볼 때 이 세 가지 축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동차 네. 딜리버리 숫자만 봤는데 네, 네. 이제 시각을 2개, 3개로 넓혀야 되겠고요. 자, 그럼 시간이 또 후다닥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자, 그렇다면은 사실 2024년에는 엔비디아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네. 주식 시장으로만 봤을 네, 때. 네,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시각을 엔비디아 쪽에서 테슬라로 좀 옮겨야 될까요? 테슬라의 지금 목표 주가 벌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에서 $400 얘기하는데 이미 $400가 왔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전망 보세요? 저는 저희가 사실은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책에도 썼고 네네. 제 자체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380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넘었네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메가팩의 공장이 시작되고 중국에서 FSD가 허가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신차가 만약에 라인업이 내년에 판매가 호황을 이루면서 판매가 지금 180만 대를 겨우 넘고 있는데 이것이 250만 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저는 $1,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000까지. 네. 물론 긴 시간 네, 12개월을 기준으로. 그죠. 네. 긴 시간을 두고 네. $1,000까지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게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if라는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다 잘 소화가 된다면 $1,000까지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 자, 황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또 강정수 박사님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도 준비했으니까 연말 특집에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말 특집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투자자 분노의 손절 스탑, 순매수 전환, 양자암호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자, 다행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네요. 좀 더 세게 반등을 해야지 좋을 텐데. 자, 일단 다우부터 볼게요. 조정에 들어갔네요, 이제. 자, 4일 연속 조정입니다.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21선에 걸려 있네요. 자, 여기 갭상승이 11월 달에 나온 이후 21선 타워가고 있는데 이번에 과연 지킬지.
여기서 21선은 정확하게 지켰는데 지금 21선에 딱 걸렸습니다. 종가가. 자, 오늘이 중요하겠네요. 21선 붕괴냐 이탈이냐. 아니, 붕괴냐 지지냐.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0.25 정도 조정인데 약조정이죠. 자, 아쉽게 2만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2만을 찍어야 되는데요. 자, S&P 500입니다. 나스닥만 마디지수대를 못 찍고 지금 내려오는 게 딱 그 9수에 딱 걸렸네요. 자, S&P 500입니다. S&P 500 6,000 찍고 6,034.91, 6,000 지키고 있네요. 자, 얘는 지금 전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아직. 네, S&P 500이 가장 그 그림상으로는 좋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47로 월등하게 많이 빠졌죠. 지금 여기에 이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전통적인 순수 반도체 업체들이 속해 있는데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도 받고 이러는데 역시 지금은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그 매그니피센트 7이 주도하는 장세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좋지가 않네요. 자, 독일 드디어 음봉 12월 9일 날 나오고 지금 조금 살짝 조정. 네, 너무 크게 쏘아줘가지고 그렇죠? 조정을 받아야죠. 이렇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미 한 2달간의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시켜버렸으니까 그렇죠? 조정도 아름다운 조정이죠. 지금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이제 반등 시작했네요. 지금 밑에서 11선, 21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이건 일봉이기 때문에 월봉 보시면 지금 브라질, 인도 전부 다 그 저기예요. 우상향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얘는 지금 다 뚫었네요. 121, 61선까지 뚫어서 일봉상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240 뭐 이렇게 그리면 모르겠는데 121선까지만 그려놨거든요. 저는.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하락갭 있죠. 여기. 이 하락갭 부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저항이죠. 84,000 요 정도. 여기 하락갭이 이틀, 3일 만에 못 메꿔지고 지금 상당 기간 오래됐죠. 10월 달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묵혀서 여기가 굉장히 강하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강하게 매물대가 강하게 고착돼요. 그래서 84,000원에서 아마 저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쪽 저항을 지금 해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행보하던 저항. 그렇죠? 여기를 지금 82,000을 뚫고 84,000. 1차 매물 저항대 84,000 2차 매물 저항대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근데 월봉으로 보면은 신고가예요. 자, 상해 지수도 지금 다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갭상승 나왔습니다. 그 경기부양책이 나와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나왔던 때죠. 거의 모든 것을 몰아줬던 부동산이고 뭐고 무슨 모든 금리를 거의 죄다 다 내려주고 부동산, 내수경기, 부활 책 막 다 내놨어요. 뭐 이구 환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사면 보조금 주고 이런 거 맨날 그 쓰는 거 온갖 정책을 다 때려 박았어요. 그때 그래서 급등했다가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됐다가 또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뭐 비자, 무비자 국가 확대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늘 화장품주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갭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갭상승이 나왔다가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종가고 음봉은. 양봉은 반대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죠. 그래서 양봉인 거고 그렇죠? 시가인데 종가가 올라가니까 빨간색 양봉 나온 거고 여기는 시가였는데 여기가 종가니까 내려갔으니까 음봉이 나온 거예요. 미국은 색깔이 반대인데 자, 우리나라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음봉이 일단 떨어진 게 전고점을 뚫지 못한 거죠. 자, 어쨌든 3,500 위안 다시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차트가 다시 예뻐지네요. 얘네도. 심천은 차트가 더 좋아요. 얘도 갭상승 나왔죠. 일단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갭은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을 뚫어야겠죠. 이거 2176하고 여기도 한 2100 될 텐데 2100을 뚫어내면 2200 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이동평균선들도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힘을 위로 받고 있죠. 점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밑에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에 오른 다음에 행보를 한 거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전에 만약 급락하고 행보한 거였으면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급락한 다음에 행보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하방 경직이 되고 있다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냅샷으로 찍어서 그 부분만 보면 하방 경직인데 문제는 그거를
스냅샷으로 찍어서 그 단기간으로 그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 하방 경직이니까 이 밑이 굳혀진 것 같으니 위로 갈 확률이 높다. 그거는 판단을 할 때 밑에 전의 흐름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밑에서 그 전에 떨어졌으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이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상방 경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뒤로 39,000을 뚫으면 다시 4만 마지지수대로 갑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도요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대만 갖고 온 TSMC가 1위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수렴형을 돌파하면은 계속 보고 있지만 23,700 저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21,000에서 이 지금 23,000까지 2,000포인트가 올라간 다음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죠. 올라간 다음에 행보니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한번 봤는데 자, 딱 봐도 그냥 느낌이 그렇죠. 이건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서 갭을 메꿨지만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불리합니다. 위에서 압박감이 지금 압박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저점이 깨져버렸잖아요. 이 저점이 깨져버려가지고 신저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 된 거죠. 지금 반대로. 지금 오늘은 일단 메꾸고 있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메꿔가지고 위로 올려쳐야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과연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오르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렸죠. 먼저 내려갔죠. 이 코스피보다 며칠 전에 먼저 깨고 또 한 단계 내려가서 627.01을 찍었죠. 일단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저점으로 작용하던 것이 이제 고점이 돼버렸잖아요.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다 쏟아져 내리고 있고 지금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오르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는 금액 자체도 커야 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급반등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어져야겠죠. 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랑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면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거랑 밀접한 연관이 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꼭두각시에 연결된 투명 끈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음봉이 나왔죠. 당연히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은 지금 떨어지는 거고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 코스피는 올라가고 왼달 환율 차트는 떨어지겠죠. 자, 지금 일단 1,440원 앞에 두고 지금 눈앞에 1,438.90에서 멈췄는데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1,446원 최고가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면 다시 또 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꺾인 지금 저기 징후가 보이지 않죠. 지금 아직은 안 끝났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 WTI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요. 안정적이죠. WTI는 올릴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네요, 또. 자, 외국인이 조금 사는 듯 했지만 또 1,000억 가까이 지금 팔아버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또 분노의 손절을 멈추고 다시 샀습니다. 1,400억 사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형성됐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금 250억, 그리고 기관도 290억, 외국인은 950억, 기관은 470억. 자,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자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잠깐 1,000억을 살짝 샀다가 그쵸? 바로 그날 다음으로 팔아버리고 지금 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결국에 한 달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순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걸로 볼 수가 있죠. 한 달치로 쳤을 때 순매수한 날이 3일밖에 되지가 않네요. 자, 개인 투자자도 이제 분노의 손절매. 이 지금 분노의 손절매를 했을 때 이 금액을 외국인이 걷어가서 그쵸?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리면서 코스피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맞아 떨어지고 그걸 다 기관이 가져갔는데 대부분 다 거의 다 금융투자죠. 거의 80~90%가 금융투자입니다. 이 증권으로 부르는 이 증권은 거의 그냥 단타 위주기 때문에 사실 큰 이 흐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살거든요. 별 의미가 없고요. 연기금이 지금 밑에서 뭐 조금 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자율 반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중이 떨어지면 메꿔 넣는 그런 모습. 뒤로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아니죠. 자, 미국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알파벳이 아주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자, 이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샘 알트먼하고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오픈AI 챗 GPT 나오면서 그때 구글에 지금 그 레드 코드가 발령돼 가지고 왜 우리는 못했냐 이랬는데 나중에 구글 CEO가 편지를 썼죠. 주주들한테 그리고 이 직원들한테 우리는 원래 신중한 스타일이고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가지고 발 빠르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빌 에크먼도 그걸 보고 구글에 투자했어요. 성공했죠, 결국. 구글을 나는 믿는다. 검색 시장의 그런 완고한 그 경쟁력과 AI 시장에서 지금 따라갈 것을 비전을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저점 배팅에 또 성공했어요, 빌 에크먼은. 자, 구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자, 테슬라랑 아직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저기죠. 1조대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 밑에 TSMC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1조대 계열의 1조, 2조, 3조까지 했을 때 여기 알파벳 8위까지가 1조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돈 그게 아니라 달러죠. 조달러예요. 자, 이 지금 여기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금융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는 아직도 헤매고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도요타가 올라야 됩니다. 자, 지금 알파벳 A 지금 특징주인데 갭 상승 나왔어요. 자,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어제 나스닥은 하락 반전했지만 이 지금 알파벳은 6% 가까운 급상승이 나왔다. 지금 또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달에 기록된 191달러. 또 눈앞에 왔죠. 얘도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대단한 흐름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구글도 저력이 있죠. 자, 지금 이 귀주모테주도 일단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정말 답답했던 흐름은 벗어났어요. 그렇죠? 옴짝달싹하지 못해서 제가 결국 여기서 승부를 결정돼야 될 때가 거의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위를 선택했네요. 그렇죠? 여기 정말 답답했죠. 비좁아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계속 위아래로 부딪혀서 꼬리만 달고 있다가 뚫어버렸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머리를 벗겼어요. 위로. 얘는 지금 미리 닝더스타인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미리 21선 위에 올라와 있었죠. 심천이 상해보다 난 이유가 닝더스타이가 귀즈모테주보다 나서 그래요. 지금 갭상승이 나왔고 이 위에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고점 돌파 292안 여기를 지금 바라보게 됐네요. 이때 너무 경기 부양책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이격 조정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신호탄이 쏘아 올렸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그 거래량이 아직 매도 거래량을 나간 게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도요타 자동차, 이 니케이가 지금 못 오르는 이유가 도요타 자동차가 너무 답답해요. 여기 지금 갭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옴짝달싹하지 못하다가 한 단계는 올라갔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옴짝달싹 못하죠. 또 이제 21선과 121선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뚫어내야지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는 그에 반해 완전히 시원합니다. 지금. 나스닥에 있는 TSMC도 있는데 ADR도 있는데 이거는 대만에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TSMC도 결국에는 또 신고가 돌파 직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트럼프가 뭐 TSMC를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굳건합니다. 지금. 결국 좀만 또 가면 또 신고가를 기록할 그 신고가도 여기 7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 고점을 단 한 번에 돌파를 한다면 여기서 정말 장대 양봉 아니면 갭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 두 개를 돌파하려면 TSMC도 결국 또 신고가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차트의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보다 이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죠. 삼성전자는 차트가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TSMC 차트가 되게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1월 14일 날 이게 5만 원을 깼다가 다행히 결국 살려냈는데 문제는 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의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탈출하려면 정말 V자 반등으로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서 단번에 한 6만 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직 그런 모습이 포착이 안 됐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많이 오는 건 양자 암호죠. 어제 양자 컴퓨터 소식이 나와가지고 뭐 양자칩 얘기 나오면서 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종목들의 재무제표가 열어보시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렇긴 합니다. 자, KCS부터 전부 다 한국 첨단 소재까지 싹 다 코스닥 종목이네요. 그다음에 LGU 플러스 SK텔레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통신주
개념이고 상한가 관계 3개가 나왔네요. 근데 아이온 플러스는 813원짜리입니다. 너무 가격이 좀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25.86부터 28.57까지 이건 좀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 28% 넘는 게 한 6개가 있고요. 자, 뭐 IC 게이트, KCS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자, KCS가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2002년 12월 달 설립된 회사고요. 2007년도 한컴기술연구소를 합병하였습니다. 동사는 무장의 무정지형 시스템과 솔루션으로 금융통신 공공 부분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옵니다. 동사는 크게 논스톱 S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교통인프라, 키오스크, 단말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논스톱 SI 사업 부문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실적이 2023년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66.2% 감소를 해버렸고요. 영업이익도 55.2% 감소, 당기순이익 42.7% 감소. 와, 이거 본업이 좀 그쵸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죠 지금. NSK 등 하드웨어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전체 외형이 축소돼 버렸고 원가율 개선과 판관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노력에 불구하고 매출 감소에 따라 수익성 악화, 양자기술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슈로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기존 솔루션에 대한 시장 확대와 추가적인 신규 솔루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때문에 양자기술 프로젝트로 이슈로 관심을 모으나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봤더니 이 변동성 진짜 심각하죠. 지금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의 몸통은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인데 위아래는 장중에 움직인 부분인데 너무나 크게 움직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 6.30 올랐는데 캐리소프트부터 토박스 코리아까지 이런 유아 관련주들이 올랐네요. 자, 캐리소프트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캐리소프트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뭐 이거 하고요. OTT, IPTV, KPTV에서 캐리버스 블록체인 게임도 하고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6월 달 매출액이 44.8%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무려 102.5%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이것도 당기순 손실은 13.6 감소, 당기 손실을 조금 감소한 거 말고는 영업 손실과 매출액이 다 박살났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아래 꼬리가 이것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거래량이 거의 메말라서 가뭄인데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터져가지고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두 개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양자모랑 출산장려 정책이 관련주가 뜨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렇게 거래량도 가뭄이고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도 이제 양자칩 뭐 얘기가 나오고 애니악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떼는 애니악을 썼는데 애니악 쓰던 때가 엊그제 같던데 헐 양자칩이라니.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혼란한데 증시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계엄령 사태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을 이제 혼돈의 전국 증시는 어디로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고요. 이제 결론은 이제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다. 이게 이제 피터 린치님 말씀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일단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폭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매일 이제 이게
자기 주식 계좌를 보기가 너무 겁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외면하고 팔고 싶단 말이죠. 예, 팔고 이제 마음을 좀 안전하게 있다가 예. 이제 좀 사태가 뭐 이렇게 다 이제 추스러지면은 이제 그때 좀 올라갈 때 들어갔으면 하고 좀 바라게 네.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고 집어던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피터 린치님의 말씀이고요. 손절이 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관련해서 이제 피터 린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시장의 하락은 일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70년간 주식 시장은 10% 이상 급락한 적이 40번이나 있었고 이 중 13번은 주가가 33%나 추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이 70년 중에 13번 있었던 이제 33% 추락한 이제 무서운 네, 급락장에 네. 지금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을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신용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신용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네, 형태로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계좌에 항상 현금을 이제 남겨두는 이제 습관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사서 다 물리고 이제 이 신용까지 써 계신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우신 거죠. 피터 린치께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딱 그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제 되게 좀 혼란스럽고 하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총 3번째고요. 이제 2016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이제 현미경을 갖고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지혜 같은 거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제 그 디테일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정말 먼저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을 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알고만 있어도 마음이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 예, 과거에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게 이제 현상에서 또 우리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2016년 사례를 요거 넘겨주시고요. 예, 다음 장. 예, 2016년 10월 24일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최순실 태블릿을 이제 최순실이 쓰던 이제 태블릿을 JTBC가 입수를 해서 이제 연설문이 이 최순실이 이제 대신 써준 게 아니냐. 이제 이거부터 보도되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사건이 커진 거거든요. 이제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얼굴을 보니까. 이 이후에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까지 쭉 연결이 됐는데 예. 그 타임 스케줄을 한번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주요 일정을.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26년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첫 보도를 했고 26년 11월 3일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검찰 특수본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최순실을 이제 구속을 했고요. 11월 4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4%를 이제 대통령 지지율 4%를 기록했었고 그러다가 11월 17일에서 이제 1월 15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무렵에 이제 11월 30일 날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여기서 나온 수사 결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됐고 그리고 3월 10일 날 이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선거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이제 쭉쭉 있을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6개월간의 과정이었어요. 한 6개, 그렇겠네요. 예.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제가 까만색 박스 쳐놓은 부분이 10월 24일 날
최순실 태블릿 첫 보도한 시점이고요. 이제 이틀 동안 좀 급락했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1월 3일, 4일 검찰 특수본이 최순실을 구속하고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4% 기록하는 무렵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17일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바닥은 대충 이제 다진 형태, 잡은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이제 박영수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이제 이제 특검이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 이제 출범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통과되면 그때는 이미 많이 좀 회복이 되고요. 그러다가 3월 10일 헌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는 오히려 이제 처음 출발했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더 올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다음. 최순실 게이트 주가 흐름 요약.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졌을 무렵에 이제 주가는 2,048포인트였고요. 10월 24일 날 첫 보도 이후에 이틀간 45포인트, 이제 2.2% 하락했고, 11월 9일에 이제 보름 후에 최저치 1,931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좀 하락폭이 마이너스 5.7%입니다. 12월 5일 박영수 특검 출범 이후에 반등을 시작해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에는 10월 24일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2,048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3월 10일 날 헌재가 이제 탄핵 인용한 무렵이 되면 2,097포인트로 오히려 이제 최순실 게이트 처음 얘기 나왔던 때보다는 2.4% 올라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장기 그래프입니다. 이제 한 2년 정도의 그래프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탄핵 사태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부터 일어나서 이제 탄핵 인용됐던 그 구간을 제가 이제 까만색 박스를 칠했는데, 보시듯이 좀 큰 틀에서 보면 뭐 좀 별일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이게 저 상황에 닥쳤을 때는 사람 마음이 되게 이제 뭐랄까 흥분되고 공포스럽고 이제 뭐 진짜 크게 난리 날 것 같고 한데, 좀 떨어져서 보면은 이때 떨어졌던 게 이제 차트상에 거의 좀 표시도 좀 잘 안 날 정도로 좀 미미했던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게 저렇게 악재성으로 확 떨어졌을 때 저때 싹 쌌으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너무 뭐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공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만연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이제 패닉셀 하시는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이제 피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를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2016년 초에, 그러니까 2016년 이제 10월 달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있어서 2007년 3월에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시국에 2016년 초에 종합주가 지수는 1961포인트로 시작했고요. 2016 말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있던 이제 그 무렵에도 한 해로 보면은 2,024포인트로 3.2% 올라서 상승해서 끝난 해였고요. 10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보면은 이제 2,048에서 2,097까지 오히려 2.4% 상승했고요. 3월 10일 이제 헌재에서 그 탄핵 인용된 이후에 주가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펼쳐져서 27년 내내 강한 상승상이 펼쳐져서 2028년 그 다음에 2월 2일 날 2,607포인트 고점을 찍었습니다. 저때가 이제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3,000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기록했었던 가장 높은 이제 지점이고요. 2016년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보면은 무려 33%가 상승했던 이제 아주 강한 상승장이었고요. 2027년 초 대비해서 27.5%, 그 사태 이후에는 27.3%로 이제 많이 오른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훼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회귀한다,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는 사실은 이제 증시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얘기인데, 찰리 채플린께서 남기신 명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죠. 인생뿐만 아니라 주식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계속 하루하루의 등락이 너무 이제 연연하고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한 발짝만 이제 떨어져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크게 별일 아닌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주식 투자나 뭐나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힘들지만 예, 사실 예.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기 이데일리 TV에서는 이제 일일비를 하셔야 되지만 이 방송이 진행해야 되니까 예.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이제 2004년 이제 3월 9일 날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게 3월 12일 날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5월 14일 날 이제 헌재에서 기각 선고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하신 건데, 총 기간은 64일이고요. 이 기간 중간에 이제 총선이 있었어요. 24년 4월 15일 날 이제 17대 총선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좀 압승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또 주가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제 요 일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장. 요거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워낙 옛날 얘기라서 20년 전 얘기라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벌써 이제 20년 전이네요. 예, 제가 갖고 왔는데 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갖고 이제 6탄으로 이제 그 국회 의결되는 거를 이제 막 방해하고 막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국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인데 보시듯이 이제 이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제 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 막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그 울부짖고 계신 분이 이제 유시민 작가, 저때 당시에 그분이시고요. 지금 요 상황은 이제 국회 경위들이 이제 그 농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고 밑에 아래쪽 지금 이제 유시민 의원이 이제 경위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붙들려 갖고 좀 끌려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동일입니다. 넥타이에도 비슷하네. 그 옆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셨는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좀 묻고 있는 모습이 찍혔었고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때 당시에 이제 의장석 점거할 때 그 의장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저때 당시는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이셨는데 있었는데 이게 참 그 뭐랄까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또 정세균이었어요. 정세균 의장이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금 의장이 이제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되셔갖고 옛날에 국회의장 이제 점거하시고 계시던 분이 국회의장이 되셔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는. 그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기사 12년 만에 탄핵 포기율 대상으로 뒤바뀐 운명 해서 이제 그때 여기 연합뉴스 TV에 나왔던 이제 그걸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저때도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에 못지않게 저때 당시는 정말 이게 뭐랄까 국민들이 많이 이제 놀랐던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놀랐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이제 강화문 일대가 저렇게 촛불 시위로 저렇게 뒤집혔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이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그 촛불 시위가 저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펼쳐졌던 게 저 2004년 탄핵 전국에 저게 대대적으로 펼쳐졌어요. 저게 이제 시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02년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이제 그때 저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저게 이제 저렇게 큰 규모로 확대된 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월드컵 이후에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화가 또 세졌죠. 이런 이제 맥락을 좀 이제 좀 이해하시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에 그 탄핵안 제출되고 가결될 당시에 보시면 왼쪽 주가가 좀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나서 되자마자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보시듯이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촛불 집회가 막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론조사들 많이 했을 거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국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까만색 칠해놓은 저게 이제 4월 15일 날 그 총선 결과가 발표된 날입니다. 총선 결과가 발표된 날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939.52%포인트로 탄핵 가결된 무렵보다 오히려 주가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안은 좀 기각될 걸로 다들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현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이제 716포인트로 아주 좀 급락하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정치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갔는데 그 가는 동안에 잠깐 있었던 약간의 좀 조정, 소동 이런 형태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저 때가 이제 크게 좀 뭐랄까 저가에 매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로 사실 작동했던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뉴스핌에서 이제 관련된 기사를 좀 정리해서 올리신 게 있어요. 탄핵 국면서 주가 흐름 보니 노무현 때 폭락, 박근혜 때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꼭 이 이유 때문은 아니고 세계 경제사하고 사실 관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탄핵 기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간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때 주가가 실제로 움직였던 거는 이제 탄핵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미증시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크게 작용했었다는. 네.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벤트 진행 과정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3월 9일에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9% 하락하는 이제 그때 그쳤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탄핵 소추안이 뭐 쭉 있고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04년 5월 14일에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전국에 안정이 오니까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오히려 저때 많이 빠졌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2.7% 폭락했고. 그 다음 날에 5.1%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이벤트 때문이 아니고 아래 보시면 외부 변수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사실 컸었다는 거죠.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2월 15일 날 다시 이제 그 전저점을 이제 돌파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주가가 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탄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사실 이제 복합 변수 때문에 오르고 내렸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는 거죠. 예, 저때 떨어졌던 결국. 그렇습니다. 예. 저때 떨어졌던 거는 탄핵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에 떨어졌었다. 그리고 좀 긴 틀에서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4배가 올랐는데 그 4배가 올만했어요. 보시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노무현 대통령 때 4.3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대통령 때는 3%. 근데 이제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맡으셨던 때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이래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이제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감해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이 노무현 대통령 때 2.9%, 이명박 정부 때 3.6%를 이제 그 경제가 고성장하고 물가도 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거의 20%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지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달러 환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03년에 13,460달러에서 2007년에 21,632달러로 됐기 때문에 주가가 4배가 올랐던. 결국은 경제에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장. 결론적으로 이제 탄핵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정시는 탄핵보다 다른 외부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다음 장.
최근 상태는 이제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는 대외 환경이 악화돼서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뭐랄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이 되게 저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터 린치님의 이제 말씀 3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모두가 자기는 장기 투자하고 한다.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 예, 이제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갖고 팔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자는 그 반대로 접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피터 린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장세의 좋고 나쁨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막 호들갑 떠시는 게 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궁금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피터 린치는 장 따위는 나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예, 그러니까 시장 예측하시는 분들은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제 탄핵 그다음에 뭐 지금 비상계엄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 갖고 증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무시하시라는 거고요. 예. 다음 중요한 거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은 주식을 골랐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투자자가 된 거지. 주식시장의 상황을 잘 예측해서 주식시장 전망을 잘 맞춰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지금 뭐 탄핵이든 뭐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든 혼란하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고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실 이유는 주식 투자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님의 말씀을 이제 빌어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니까 네. 마음 이제 편하게 드시고 이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최근 같은 이제 혼란한 시기 때 책을 많이 보십시오. 네. 정말 오늘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게 그 자산운용사 대표나 회장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수많은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세울 때 그거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시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악재도 좋은 주식만 갖고 있다면 두려울 건 없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갈 거고 예. 끝은 있기 마련이니까 예.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또 혼란이 마무리돼서 여러분의 그 쓰라린 마음이 회복되길 저희 대담한 대담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 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힘들었던 우리 시장에 조금의 빛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 시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시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도 나가는데 계속해서 이 탄핵 정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많은 뉴스 보셨겠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 최근에 포브스의 기사가 우리 시장에 한번 충격을 좀 줬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 해외 쪽에서의 신뢰가 약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신인도도 높이고 신뢰감도 줬던 것이 일순간에 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외에서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많다라고 늘 이야기했던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국 사태가 됐다.
그러면서 이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5,100만 국민이 앞으로 할부로 이걸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할부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라는 다소는 암울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은행이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그런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계엄 전에도 우리나라 내년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 피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년 걸 낮췄고요. 골드만삭스도 내년의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 그리고 CT도 연내 예산안이 어제 통과는 됐지만 통과가 안 되면 성장률이 0.15%포인트 감소될 것이다. 근데 또 삭감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CT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당장 분기별로 봤을 때 이번 4분기에 역성장할 가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전에 이미 우리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내수도 부진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역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역시 역성장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2017년, 제가 어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오히려 탄핵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호황이었고 경기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순혁 작가도 이야기했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결정이 되고 나서 대외적인 환경,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지고 좋은 상황이면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과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지금 명확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 조심조심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던 코스닥의 반등폭은 오늘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이제 하나둘씩 또 챙기는 그런 한 주 뒷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PI도 있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동성 잘 대비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